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서양사 사료 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사와 기타 세계사를 통시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와 연관된 이제 사료들, 중요한 사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요 정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주로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할까 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료를 한번 읽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원어로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어로 서양사는 나오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동양사 같은 경우는 한자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서양사는 이제 각종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번역본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따라서 그 번역본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격에 또 당락이 어느 정도는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료에 나오는 이 사료의 출처, 즉 원저작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 그 글을 쓴 사람을 또 이렇게 인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본 내용 안에서 주요 어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가 이게 어느 시대 누가 쓴 작품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주 내용이다라는 정도는 일단은 알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료를 많이 알수록 좋겠고요. 특히 요즘에는 하도 이제 기존의 사료들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사료들을 최근에 더 많이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경향에 맞추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료는 이제 설명을 하고요. 전반부가 이제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후반부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하는데 후반부는 주로 이제 이 조금 더 새로워진 새로운 내용들, 추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60개를 한다고 치면 60개가 다는 아니고 엄청 많잖아요. 몇백 개의 사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료 정리한 거, 사료집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충 자료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료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완 자료를 올려주는 부분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또 얘기하는 거지만 자료가 많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거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집, 보완 자료집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많은 사료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는데 그거 나중에 읽어야지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것만 좀 보고 이제 나중에 읽어야지 해놓고 조금 이렇게 옆으로 제쳐뒀는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놓치고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상 시험 때 되면 그때 그거 읽어봤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후회가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어보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혼자서라도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다 못 본 것들은 그래도 또 더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모의고사 문제, 예상 문제에서 또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대사부터 차례대로 조금 읽어나가 볼까 합니다. 투키디데스의 역사에 나오는 책입니다.
예, 이 투키디데스가 주로 펠로폰네소스의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을 썼는데요. 그 안에 도시국가였던 아테네가 어떻게 성립했는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설적인 왕 케크로푸스에서 테세우스에 이르는 초기 왕들의 시대 아티카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각기 관청이나 관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때에는 왕에게 상담하러 오지도 않았다. 각자 독립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테세우스가 왕위에 오르자 본래 총명한 데다 권력까지 얻게 되어 국내외 사업에 여러 가지로 수완을 발휘하였다. 아테네 이외에 불악평의회와 관리를 해산시켜 단지 하나의 평의회와 관청을 정해두고 현재의 도시의 모든 주민이 모여 살게 하였다. 어느 누구도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잃지 않고 다만 이 하나의 도시 아테네를 자기의 도시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큰 도시로 발전하여 테세우스로부터 그 후계자에게 인계되었다. 그런 까닭에 그때부터 현재까지 아테네인들은 국비로 아테나 여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시국가 아테네의 그 조상이 일반적으로는 테세우스에게서 아테네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아테네의 역사, 아테네의 중심 도시가 아티카인데 이 아티카의 사람들이 좀 더 모여들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은 테세우스 때부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초기 왕들 여러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의 시대에 각자 흩어져 살았지만 이제 하나로 모아서 본격적인 아테네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이때 초기의 왕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아르콘이고, 그 아르콘이 9명에 의해서 아레오파고스 회의가 시작이 되면서 왕정에서 바로 뭐로 넘어오냐면 이제 귀족적으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세우스 딱 나오는 순간 아테네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론의 개혁,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의 국가제도와 관련한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론은 우리가 솔론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는 것은 솔론에 의해서 금권 정치의 이제 시작을 알리고 있죠. 정치 정권을 장악하자 신체를 저당 잡아 빚놀이하는 것을 금하여 대중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자유롭게 하였다. 또 공적, 사적인 빚을 무효로 하는데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었다는 의미에서 이를 무거운 짐 내려주기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점에 관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거운 짐 내려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세이삭테이아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 그를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즉 무거운 짐 내려주기를 구상하고 있던 솔로는 귀족패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연히 그런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그 뒤 평민파가 말하기로는 그가 친구들에게 이용당했다고 하고 또 그를 비판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도 친구들의 계획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빚을 내어 많은 땅을 샀는데 그 뒤 부채 동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이익보다도 미덕과 국가의 안전을 크게 생각하는 그가 그런 사소한 그것도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짓을 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무거운 짐 내려주기를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우연히 친구들의 모임 속에서 이제 들은 얘기와 함께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걸 이용했고 자기도 거기에 빠져들었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글을 쓸 때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또 그는 다음과 같이 국가의 제도를 정하였다. 즉 사람들을 재산 평가에 따라 곡식 500서급, 기사급, 농민급, 노동자급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는 집정관이나 채무관 등 구인의 최고 관리단을
각 급의 재산 평가 크기에 맞추어 나누어 500서급, 기사급, 농민급 가운데서 임명하였다. 이에 반해 노동자 급은 민회 재판에 참여할 수만 있게 하였다. 우리가 솔론의 개혁 정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정치와 경제적인 부분.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이 요거죠. 예, 일종의 이제 참정권 재산에 의해서 나누는 부분이고, 경제적 부분이 바로 요 무거운 짐 내려주기와 함께 이제 좀 더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에 나오는 솔론의 개혁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거지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죠. 민중들 전체가 부자들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자들을 위해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사람들은 수학의 6분의 1을 바쳤고, 그래서 이들을 헥테모로이라든가 테테스라 불렀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이름은 테테스죠. 우리가 일용직 노동자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근데 이들을 테테스라고도 부르지만 또 헥테모로이라고도 불러요. 헥테모로이는 수학의 6분의 1을 바쳤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솔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를 저당 잡혀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에게 채권자들은 멋대로 행패를 부렸고, 혹은 어떤 자는 그대로 노예가 되거나 외국으로 팔려갔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이것을 금하는 법률이 없었고, 채권자들의 가혹에 시달려 나라를 떠난 사람들도 많아졌다. 즉 인신예속을 하고 채무노예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대다수의 힘센 사람들은 단결해서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선출하여 기한이 지난 부채자를 해방시켜 토지를 분배하고 국정을 전부 개혁하려 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가장 사려 있는 사람들은 솔론만이 여러 가지 과오를 면해주고 결탁해서 부정을 행하거나 비민을 궁지에 빠뜨리지 않는 것을 보고 정치와 제휴하여 국민의 불만을 제거해 주기를 원했다. 솔론은 많은 고유 관직을 지금까지의 규정대로 부유층에게 넘기기를 원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정도 배심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는 딱 3등급 안에서 제한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민중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 밖의 정치 부분에는 민중들을 개입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재산에 격을 매기고 부신의 수확량으로 500메딥노이 즉 약 110석 이상의 수확을 얻은 사람은 1급이라 정하고 펜타코시오 메딥노이라 이름 지었다. 2급은 말 한 피를 기르는 힘 있는 사람 혹은 300메딥노이 즉 약 65석의 수확이 있는 사람으로 히페이스라 불렀다. 그래서 기사계급. 기사계급이 말 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라 그랬어요. 말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여기에 말 한 피를 기르는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3급은 제우기타이라 이름 짓고 쌍방이 150메딥노이의 수확을 가진 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테테스라 부르며 행정권은 부여되지 않았으며 의회와 재판에 따른 국정에만 참여했다라고 했는데요.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이 조금 더 약간은 좀 전설적 측면처럼 좀 과장된 면은 있지만 솔론의 이 개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론의 개혁과 관련된 부분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의 교육 부분입니다. 예, 스파르타의 교육 부분.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자료에는 아테네 민주정치와 관련해서 이제 페리클레스가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뭐 페리클레스의 연설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파르타의 교육 부분 보겠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스파르타의 교육을 리크루고스 체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리크루고스와 관련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크루고스는 여성을 훈련시켰다. 경주, 씨름, 쇠고리, 창 던지기 따위로 처녀들의 몸을 단련하여 튼튼한 모체에서 자녀들이 나며 또 순산하기를 도모했다.
여자들이 부자연스럽게 안방에 숨어있는 풍습을 버리고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몸을 드러내고 행렬 속에 끼며 제례를 드릴 때는 남자들이 있어도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게 했다. 남자들 행동이 바르지 않을 때 여자들의 이유는 질책으로서 큰 가치가 있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농과 야유에는 심각한 꾸중의 칼날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파르타가 여성의 권리에 있어서는 아테네보다는 조금 더 이 스파르타의 여성의 권리가 좀 더 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한편 장한 일을 하여 여자로부터 칭찬받는 남자는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물러갔다. 그러한 장소에는 연장자뿐만 아니라 왕과 원로원들도 자리에 있었다. 처녀들이 이와 같이 나체를 보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추잡하지 않고 점잖게 그리고 순박한 기질을 양성하고 건강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남자 못지않게 예와 용기를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크루고스도 여성을 좀 더 훈련시켰고 아무래도 이제 강인한 몸에서 이제 강인한 아이들이 태어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고게. 이 아고게는 모든 시민이 이수해야 하는 공교육 제도이다. 즉 아이들이 7살이 되면 아고게에 입소를 해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교육기간은 7세에서 20세까지 총 14년이며 주요 과목은 읽기, 쓰기, 음악, 무용, 군사, 훈련이다. 파이도노모스라고 하는 교사가 정권을 가지고 훈육과정을 책임진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덕을 겸비한 용감한 전사 양성이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그 대표적인 교육제도는 리크루고스 체제라고 부르고 그것은 바로 일종의 이제 군사 훈련 교육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스파르타는 도리아인의 부족으로 혈통을 중시하면서 이 도리아인이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이 소수로서 다수의 많은 지배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리크루고스 체제를 통해서 이제 강인한 체력과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겠고 철저하게 이제 시민들에 의한 어떤 평등과 함께 좀 더 군사 훈련 체제를 갖춘 곳이 이제 스파르타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국가는 누가 지배해야 할까인데요. 일부분의 내용이 한 번쯤은 플라톤의 국가론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예,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 우리가 플라톤의 국가론의 핵심은 철인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인 정치는 바로 뭐냐? 귀족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죠. 그랬을 때 이 플라톤은 직접 본인이 내가 어떠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플라톤은 항상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내세워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대변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나왔다고 이거 소크라테스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냐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당시에 페리클레스를 굉장히 비판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소크라테스하고 글라우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일종의 뭐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고 소크라테스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악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철학자가 통치하거나 통치자가 참된 지혜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고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철인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철인정치를 할 때 사람의 몸을 일종의 이제 각각의 통치 기능으로 나눠서 이제 몇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선생님이 사람들을 논리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땐 진짜 놀림감이 되실 겁니다. 철학자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배움에 주저하지 않고 반기며 아무리 배워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고 익히기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철학자가 되는데요. 그건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비슷할 뿐이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건 무슨 뜻이죠? 보고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 색, 형태나 그런 물건들을 반기겠지. 그러나 아름다움 자체에 다가가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 아름다움 자체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아름다운 것을 그냥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물들은 믿지만 아름다움 자체는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꿈꾸고 있는 셈이지. 반대로 아름다움 자체를 믿고 아름다움 자체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깨어있는 것이지. 즉 본질에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본질에. 이런 사고가 바로 올바른 것으로서 말이야. 것으로서 알미야.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사고는 단지 하나의 의견이라 해야겠지. 여러 아름다운 것은 보되 아름다움 자체는 보지 못하고 여러 올바른 것을 보되 올바름 자체는 보지 못하며 그 밖에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견은 있으나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 본질적인 부분에 이제 접근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각각의 그 자체, 즉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알을 가지지만 의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야 하겠지. 그러니 각각의 존재하는 것 자체를 반기는 사람들을 지혜를 사랑한 사람들로 불러야 하겠지. 뭔가가 있다면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철학자다 이렇게 봐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잡다하고 변화무쌍한 것들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지. 그럼 국가의 법률과 풍속을 수호하고 감시해야 할 수호자가 눈먼 사람이라야 할까? 아니면 예리하게 통찰하는 사람이라야 할까? 당연히 예리하게 통찰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그 자체, 즉 원형, 형상, 즉 실제, 이데아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마음속에 뚜렷한 견본을 전혀 지니지 못한 사람은 장님과 뭐가 다르지? 다를 게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 플라톤의 생각은 우리가 이원정치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계 따로 이상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말하는 본질, 이게 그 자체 본질이고 이게 말 그대로 이데아의 세계죠. 이데아의 세계. 예.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뭐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우리가 철학적인 거라고 역사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소크라테스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그 자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수호자가 되어야겠군. 그래서 가장 엄한 의미의 수호자는 철학자가 맡아야 하는 거야. 가장 엄한 의미의 수호자가 통치자고 통치자가 곧 철학자다. 이런 논리입니다. 물론 그는 여러 학문을 통해 단련되어야 하겠지. 그래야 그의 자질이 과연 최고 수준의 학문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필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그렇다면 최고 수준의 학문이란 어떤 것입니까? 올바름보다 더 높은 단계의 배움이 있나요? 있고 말고 선의 이데아가 바로 최고의 배움일세. 예, 그래서 선을 추구하죠. 그리고 이 이데아 덕분에 다른 모든 올바른 것들도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 되지.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소용이 없어.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의 선을 빠뜨린 채 그걸 가진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 아데이만토스가 물어보죠. 그 선의 이데아가 무엇인가요? 자, 소크라테스가 인식되는 것들의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것들에 그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선의 이데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가는 아까 말한 대로 철인 정치, 철인이 통치해야 된다. 예, 철인은 곧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이상세계 이 자체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사람, 예, 어떤 본질이 있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게 올바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통치할 때 어떤 정치 체제가 과연 좋으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라우콘이 이야기했지. 글라우콘이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죠. 그런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로 올바르며 다른 나라들은 그릇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4개의 정체가 즉 아이덴티티가 국가적인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쉽지. 내가 말하는 4가지 정체는 흔히 쓰는 말들이니 말일세.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스파르타식 정체이고 둘째는 매우 악에 찬 과두 정체, 그리고 셋째는 과두 정체의 반이자 그 뒤를 이어 일어난 민주 정체, 넷째는 가장 병폐가 심한 참주 정체가 그것이지. 예, 이 사람이 생각하는 스파르타식 하나, 스파르타 이제 혼합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과두정, 셋째는 이 민주정, 그리고 참주정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어요. 국가 형태가 5가지가 있다면 개인의 정신 형태에도 5종류가 있겠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족 정체에 해당하는 인간형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네. 이런 사람을 선하고 정의로운 자라고 말하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철인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좀 더 높은 계급의 사람들에 의한 그들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지식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통치하는 체제가 옳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플라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정에 대해서 굉장히 플라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언급해야 할 인간형은 좀 더 열등한 유형, 즉 승리와 명예를 사랑하는 스파르타식 정체에 응하는 인간형과 과두정체, 민주정체, 참주정체에 응하는 인간형들이지. 스파르타식 정체는 사람들이 지배자들을 존경하고 전사들이 공동으로 식사하며 시시시아라고 해서 스파르타는 시민들이 공동 식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체육과 군사훈련에 주력하고 농업이나 수공업이나 여타의 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상국가와 비슷하네. 그러나 이 나라는 철학자를 지배자로 추대하지 않고 오히려 용감하며 단순한 사람들, 즉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호하지. 그래서 언제나 전쟁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지. 스파르타의 이 체제가 좋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은. 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스파르타가 너무 군사적인 거에만 신경 쓰는 거. 이 자체가 이제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는 정체로군요. 분명히 혼합되어 있네. 예, 그래서 스파르타는 민주정도 있고 과두정, 귀족정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용기 쪽이 우세함으로 즉 군대 세력이 우세함으로 이 말이야. 용기는 곧 군대 세력이다.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명예신과 기계가 특히 두드러지네. 그럼 이 정체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 글라우콘처럼 지기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겠죠. 지기 싫어하는 점은 글라우콘과 닮았지만 다른 점은 닮지 않았네. 그들은 고집쟁이이며 음악을 좋아하지만 교양은 없고
토론하는 것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토론할 능력이 없다네. 이런 사람은 노예를 가혹하게 대할 걸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노예에게 측은한 감정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네. 그래서 스파르타의 어떤 노예를 좀 더 가혹하게 다루는 측면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유인에게는 온순하고 지배자에게는 공경스럽네. 이런 사람은 돈을 경멸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돈에 대한 애착이 커지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과도정치인데, 과도정치는 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런 나라에서는 부자가 권력을 잡고 가난한 사람은 권력에 참여하지 못하네. 예. 과도정에서는 또 부자가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니까 좀 별로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봤어요. 예. 그럼 명예를 탐내는 정치로부터 어떻게 과도정치로 옮겨갔는지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스파르타 체제에서 이렇게 과도정으로 갔느냐라는 거죠. 말씀해 주십시오. 누군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돈으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네. 그들은 점점 부자가 되겠지만 돈벌이에 열중할수록 덕은 사라지고 말지. 부와 덕은 한쪽에 오르면 한쪽에 내려가는 저울의 양끝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내 그들은 전투와 명예보다 장사와 돈을 존중하고 부자를 우러러보고 그를 왕자로 여기면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게 돼. 그들은 시민의 자격에 필요한 금액을 정하고 그 액수에 따라 지위를 주며 그 액수에 미치지 않은 자는 나란 일에서 배제시키는 법률을 제정한다네. 이런 식으로 과도정치가 생기지. 예, 스파르타식으로 겉으로는 처음에는 평등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또 바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과도정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배 항해사를 재산을 기준으로 뽑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키를 잡을 수 없겠지. 그렇다면 그들의 항해가 제대로 되기는 어렵겠죠. 그럼 국가는 경우가 다를까요? 천만에요. 국가의 경우라면 그럼 국가는 경우가 다를까? 했더니 천만에요. 예, 국가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죠. 국가의 통치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니까요. 자, 소크라테스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결함이 있네. 어떤 결함인데요? 분열이야. 이런 국가는 한 나라 안에 부자 나라와 빈자 나라가 있는 꼴이야. 그들은 한 나라에 살면서도 언제나 서로 음모를 꾸미고 있지. 그런데 과도정치 나라에는 거지가 없을까? 통치자들 외에는 다 거지죠. 그렇다면 악당들도 있겠지. 그런데 악당들이 있는 까닭은 그 사람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제도가 나빠서야. 교육과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지. 안 그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파르타식 어떻게 보면 평등한 명예정치, 이 사람이 이제 명예정치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런 정치에서 이제 과도정으로 옮겨가는 게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훈육과. 그러면 그걸 받은 나라의 입장에서 이제 좀 더 발전하는 게 민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패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음모를 꾸미며 혁명을 갈망하지. 마침내 이들이 승리하여 부자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시민권과 지배권을 나누어주면 바로 민주정체가 등장하는 것일세. 네, 그건 분명 민주정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며 그 정체는 어떤 성격을 띠게 될까? 그들은 자유로우며 얽매여 있지 않네. 그들은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하네.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개인이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네. 그러므로 그런 나라에는 온갖 종류의 인간이 살게 되네. 그것은 여러 정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보일 걸세. 그리고 이 나라는 정체 연구에 가장 적당한 곳이기도 하고 말일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민주정의 연구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민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누구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모든 종류의 정체가 포함되게 마련이네. 민주정치는 정치제도의 박람회장이야. 여기에서는 누구나 마음대로 정체를 골라잡을 수 있네. 그리하여 선택이 끝나면 그것을 표본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지.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서는 설사 자네가 지배하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배할 필요가 없고
또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네. 남들은 싸우고 있으나 자네는 싸우지 않아도 되고 남들이 평화롭게 살더라도 자네가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싸울 수도 있네. 실로 이런 생활은 한눈에 봐도 굉장히 즐겁지 않겠나?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민주정을 비판해요. 하지만 민주정체는 너그러움이 너무 지나치네. 우리가 앞에서 이상국가를 건설하였을 때 엄숙하게 논하던 일 따위는 멸시해버린단 말일세. 우리는 어려서부터 법도를 지키고 어른이 된 후에는 훌륭한 일을 하도록 명심하지 않는 한 결코 착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하네. 하지만 민주정체는 너무 너그러워서 누가 전기에 들어가 활동하든 개의치 않고 이 점을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리클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례식 연설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의욕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결코 좋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전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든 개의치 않는다. 뭐 누구든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페리클레스는 좋게 바라보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소크라테스 입을 빌리지만 플라톤은 그것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 인민에게 호감을 가지기만 하면 존경한단 말일세. 그러니 민주정체는 외관상 매우 훌륭하지만 무질서하게 짝이 없으며 능력이 동등한 사람에게나 동등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일종의 평등을 한결같이 나누어주는 정체란 말일세.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민주정을 좀 비판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측면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볼까요? 그것은 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게 그런 정체와 유사한 유형의 인간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갖고 있겠나?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겠지. 그는 그런 생활을 달콤하고 자유롭고 복된 생활이라고 말하며 복된 생활이라고 말하며 일생을 그렇게 보내겠지. 자, 여기서 보면요. 자유롭고 복된 생활. 자, 이 복된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 페리클레스를 되게 비판하고 있는 거야. 페리클레스가 장례식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정체를 부러워한다 그러면서 뭐 공직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좀 더 전공적 측면에서 깊이 들어가면 복된 융통성이라는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페리클레스가 민주정을 자랑할 때 내세운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소크라테스를 비판하고 있죠. 소크라테스 입을 빌려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비판적이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플라톤의 입장에서 되게 비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기복이 심해서 마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민주정체 국가처럼 다채롭고 아름다울 걸세. 그런데 과두정체에서 민주정체가 태어나는 방식과 민주정체에서 참주정체가 발생하는 방식은 같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과두정체에서는 부가, 즉 부유함이 선으로서 존중받았지. 이 사람이 이제 선의 이데아를 강조했는데 그 선이 과두정체에서는 부유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비판했는데 그랬는데 그 나라는 그 부에 대한 끝없는 욕구로 인해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다른 일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멸망하네. 마찬가지로 민주정치 역시 그것을 선으로 존중한 것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서 무너지지 않겠나. 너무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무절제한 생활 이런 거 강조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마치 선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거, 이것도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정치 역시 그것을 선으로 존중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지나쳐서 무너지지 않겠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 예, 자유를 비판해요. 자네도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걸세. 자유야말로 국가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며 따라서 본성에 있어서 자유로운 인간이 살만한 곳은 바로 이 나라뿐이다 라고 말하네. 예, 그러면서 이 페리클레스 시기에 오면은 뭘 강조하냐면 굉장히 자유로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전부터 아테네 사상사적인 측면에서는 아테네에서는 자유보다는 모두의 만민의 평등 이런 걸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바뀌게 되죠. 페리클레스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상당히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유야말로 가장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에 대한 끝없는 욕구와 자유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무관심이 이 민주정치를 참주정치로 전락시킬 것이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자유라는 술에 잔뜩 취한 결과가 무엇일까? 무정부 상태야. 결국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무정부 상태로 온다 이 얘기예요. 선생이 학생의 비유를 마치고 학생은 선생을 무시하며 연장자가 젊은이에게 아첨하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마음은 과민해져서 조금이라도 종속적 상태의 기미만 느껴지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겠지. 그리하여 부자와 인민 사이에 다툼과 비방, 재판이 일어나고 사태가 험악해지게 되네. 그런데 인민들 중에는 과격한 투사가 있게 마련이며 이들이 점점 세력을 얻게 되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인민의 지도자가 되어 명령에 순종하는 대중을 손에 넣으면 부채 탕감이나 토지 재분배 따위를 내세우면서 부자에 대한 반란을 주도하지. 그러면 인민은 그자 외에는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네. 이렇게 참주가 탄생하네. 그래서 참주정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킬 걸세. 인민이 언제나 지도자를 필요로 하도록 말이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의 친구들, 그와 가까운 자들은 그에게 거리낌 없이 자기 뜻을 말하게 되네. 또 그의 적들 중 용감한 자는 자유로이 정권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네. 그러므로 그가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지배하려면 그들을 소탕해야 하며 한 사람의 친구나 또 한 사람의 적이라도 살아있는 한 편히 있을 수 없게 되네. 결국 그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기회만 생기면 그들을 타도하여 국가를 깨끗이 씻어내야 하네. 그거 참 진기한 청소군요. 그의 그런 행위는 시민의 반감을 살 것이고 그러면 그는 더 많은 호위병이 필요하게 되지. 호위병이 될 만한 자를 어디에서 얻게 될까? 그는 시민들의 노예를 빼앗아 이들을 해방시켜 자기의 호위병으로 삼을 걸세. 하긴 그렇군요. 그는 그들을 누구보다도 신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참주란 참으로 불행한 자일세. 그래서 참주정도 이 사람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죠? 훌륭한 친구를 죽이고 노예를 친구로 믿고 있으니 말일세. 결국 그들이 새로 시민이 되어 그를 존경하고 친구가 되지만 진정 훌륭한 사람은 그를 미워하고 멀리하네. 그런데 참주가 그 방대한 군대를 어떻게 먹일지 생각해 보세요. 만일 신전에 신성한 제보가 있다면, 즉 재산이 있다면 이 소리죠. 참주는 그것을 몰수하여 탕진하겠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한 뒤 그 재산에 손을 댈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겠죠. 인민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만일 인민이 격분하여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너를 낳고 너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해준 것은 저 아첨배들을 부양하기 위한 노예가 되자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너희 아첨배들이 이 나라를 떠날 것을 명령한다라고 말일세. 그때서야 인민들은
자신들이 어리석게도 괴물을 낳아서 키웠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불리한 처지에서 강자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친 자유는 드디어 비통하고 참혹한 노예제도로 옮아가게 되네. 그럼 어떤 인간이 참주정치를 좋아하는 인간인지 생각해 보세. 사실 마음이 건전하고 절도가 없으며 이성에게 고귀한 사상과 일을 맡겨 그릇된 욕망을 잠재우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 할 때 쾌락과 고통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주의하며 남과 다툴 때 감정을 억제하는 인간은 진리를 파악하고 꿈같은 현상세계에서 방황하지 않겠지? 안 그런가? 동감입니다. 그런데 광기가 지나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간뿐 아니라 신조차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에서 참주라 부를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술과 욕정에 빠진 미치광이가 되어야 해. 이것이 전제적 인간이네. 예, 참주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전제군주로 이제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욕망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로 더 확대되어 가네. 결국 부채는 늘어나고 재산은 줄어들고 마침내 알몸뚱이만 남게 되면 그의 욕망은 둥지에 웅성거리는 수많은 까마귀 새끼들처럼 먹이를 찾아 아우성치게 되네. 특히 그 욕망의 우두머리인 욕정의 공격에 미칠 지경이 되지. 그리하여 그는 닥치는 대로 남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약탈하여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킬 궁리를 하게 되네. 결국 그는 남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무서운 고뇌와 고통에 빠지게 마련이지. 이런 인간이 국가에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 밖에 선량한 사람들은 사실상 그 폭군의 호위가 되고 전쟁이 나면 그 용병이 되는 걸세. 이런 고약한 무리와 그 추종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게다가 인민들이 우매하게까지 하다면 그들은 동료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자를 택하여 진짜 참주로 내세우게 될지도 모르네.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 무슨 청이 있을 때에는 기꺼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친족처럼 애정을 표시하겠지만 일단 목적을 달성하며 언제 보았냐는 듯이 아주 남이 되어버리기 일쑤라네. 결국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거나 남의 노예가 될 수 있을 뿐 결코 친구가 될 수는 없네. 이와 같이 전제적 성격을 지닌 사람은 참된 우정도 자유도 맛볼 수 없지. 그는 가장 불행한 인간입니다. 바로 그 가장 불행한 인간인 참주가 사생활을 떠나 공공의 폭군이 된다면 그는 더욱 큰 불행에 빠지게 되네. 그는 자기 자신도 지배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 걸세. 이것은 마치 병든 육신을 이끌고 남과 격투를 하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과 같네.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처지지. 결국 참주는 겉으로는 그리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상 자기 자신의 노예요. 인민의 노예네. 가장 천한 자에게도 아첨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일세. 그의 생애는 공포의 연속이며 번거로움과 고뇌로 가득 차게 되네. 이 점은 그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를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걸세. 자, 그랬더니 글라우콘이 얘기했어요.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생님의 말씀에 반할 수 없을 겁니다. 예,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이제 자네도 경기장의 심판처럼 하나의 판정을 내려주게. 자, 자네 생각에 누가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은 누구이며 하는 식으로 순위를 매겨주게. 5가지 종류가 있었지. 귀족적인 것, 명예로운 것, 민주적인 것, 과주적인 것, 그리고 전제적인 것. 그래서 귀족정, 스파르타식, 민주정, 과두정, 전제적인 것, 즉 참주정과 관련한 부분인데 과연 어느 게 제일 좋겠냐라는 거야. 여러 가지 국가 정책체제에서 어떤 게 제일 낫겠냐? 그러니 그 판정은 매우 쉽습니다. 덕과 부덕, 행복과 불행의 순번대로 판정을 내리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의 애호자, 명예의 애호자, 돈의 애호자의 세 유형이 있네. 그런데 자네가 이 세 인간을 찾아가 어느 생활이 제일 좋으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할까?
저마다 자기 생활이 제일 좋다고 말하면서 다른 생활을 깎아내리겠지? 그렇다면 좋고 나쁜 것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하네. 그럼 자네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지식의 애호자가 제일 우월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군인의 쾌락, 명예를 사랑한 자의 쾌락이 그 다음 차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제일 아래가 되는군. 예,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 사람이 이제 이 아테네의 여러 체제에 대해서 쭉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내세우는 철인 정치는 곧 귀족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민주정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죠. 민주정이 왜 문제가 있는지, 또 참주정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비판하는데, 이 민주정을 좀 더 완성시켰다고 보는 게 이제 페리클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리클레스의 정치에 대해서 이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고, 특히 비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특히나 수당제 실시하는 거, 예, 그런 것들과 함께 자유를 너무 강조하고 기존에 내려오던 어떤 평등과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 그 국가제도 이 플라톤의 이야기를 사실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대학생들 중에도 이런 거 하나 읽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약간은 길 수 있지만 잠깐이라도 이런 사료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이 중에 일부분을 띄워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훗날에 로마의 인질로 끌려간 폴리비우스가 이제 여러 체제, 이 국가 정책 체제에 대해서 쫙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어느 게 좋은 것인지, 예, 뭐는 왜 문제가 되고, 참주정은 왜 문제가 되고, 왜 귀족정이 나타나고, 왕정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로마의 양식이, 로마의 어떤 정치 체제가 왜 그 당시에 그 사람 눈엔 가장 좋은 측면으로 보였는지, 물론 로마도 나중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하는 글이 있는데, 이 플라톤의 이 생각과 굉장히 여러 측면들을 많이 이렇게 참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폴리비오스가 나중에 어떤 세계의 그 세계관, 순환적인 세계관 설명하면서 이제 여러 체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